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열역학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주 연료 공급이 40% 이상 차단됐는데 도시 전체의 실내 온도가 24도를 유지하고 있다니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에 가깝습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진단관이자 발전소의 장의사라 불리는 루카스 베버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몽골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대 국가가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가스와 전력망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인구 300만의 이 작은 나라는 보란듯이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환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외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쯤 울란바토르는 암흑천지가 되고 추위에 떨던 시민들이 정부 청사로 난입해 항복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항복 대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8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생존의 기적은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계산기만 믿던 냉철한 독일인 엔지니어조차 내 30년 경력이 부정당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이 나라의 기술력과 진심. 도대체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 지하 30m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걸고 선택한 새로운 형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휴머니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본과 공포로 세계를 통제하려던 오만이 헌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그 통쾌한 역전극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이륙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화물기의 차가운 금속 시트 위에서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베버. 국제에너지기구 IEA 소속의 수석 위기 진단관이자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붕괴 직전인 발전소들만을 찾아다닌 엔지니어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닥터둠 혹은 장의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파견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몽골행은 제 경력에서도 가장 비이성적이고 절망적인 임무였습니다. 며칠 전 중국 외교부는 몽골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비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몽골이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잔혹한 보복이었습니다. 몽골의 전력망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유물입니다. 게다가 발전용 석탄과 예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베이징은 정확히 몽골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IEA 본부는 제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루카스, 울란바토르가 완전히 셧다운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오시오. 그리고 난민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저는 엑셀 시트에 입력된 변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변수 A 외부 기온 영하 38도, 체감 영하 45도. 변수 B 중국 측 송전량 60% 감소. 변수 C 몽골 화력발전소 노후화율 85%. 제 계산기와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한 공식에 따르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8시간. 울란바토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전압이 떨어져 난방용 순환 펌프가 멈출 것이고 4시간 뒤엔 수도관이 동파될 것이며 12시간 뒤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얼음 무덤으로 변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물리학의 법칙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도시가 구름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센서가 고장났나? 창밖을 내다보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반대였습니다. 어둠은커녕 울란바토르는 마치 크리스마이브의 뉴욕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가로등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예비 전력을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건가? 이건 자살 행위인데. 저는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이것이 몽골 정부의 최후의 발악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영하 40도의 바깥 공기가 무색할 정도로 공항 내부는 훈훈하다 못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에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벽면과 천장을 비췄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건물의 단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뷰파인더에 나타난 색깔은 완벽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열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열교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틈새 바람 하나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시공. 이건 몽골의 낡은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멍하니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제게 몽골 에너지부의 바야르 국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스터 베버. 표정을 보니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당신의 데이터와 달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무례한 줄 알면서도 대뜸 물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비상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용 전기를 다 끊고 공항에만 몰아준 겁니까? 중국이 송전을 줄였는데 이런 온도가 나온다는 건 연력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바야르 국장은 씩 웃으며 제게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가벼운 코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당신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몽골은 3년 전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닥터 K들이 다녀갔으니까요. 닥터 K? 그게 무슨 은어입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가 안내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울란바토르는 회색빛 소련식 성냥갑 아파트와 매연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변에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고 건물 꼭대기에는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레미안 같은 낯선 브랜드 로고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들 보이십니까? 한국 건설사들이 지은 겁니다. 바야르 국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전 러시아 기술자들이 지은 집은 아무리 난방을 떼도 벽에 성에가 끼고 외풍이 심했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은 저 아파트들은 다릅니다. 이중창의 단열재를 독일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 말씀입니까? 그건 유럽에도 있습니다만 원리가 다릅니다. 한국의 온돌은 열을 머금는 추결 히트 스토리지 기능이 탁월합니다. 한번 데워놓으면 연료 공급이 끊겨도 반나절은 거뜬히 버티죠. 한국 건설사들이 몽골의 혹한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해줬습니다. 덕분에 지금 중국이 연료를 줄여도 가정집 실내 온도는 2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집 안에서 반팔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정도니까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에너지 위기 해결의 핵심을 공급이 아닌 효율에서 찾다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전력망이 안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집은 그렇다 쳐도 공장과 병원, 지하철을 돌리는 거대한 전력 부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야르 국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만 보고 보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제4 열병합 발전소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곳의 터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제4 열병합 발전소. 울란바토르 전체 전력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자 1980년대 소련 기술로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곳. 제가 가장 우려했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하자 웅장한 기계 소음과 매캐한 석탄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중앙통제실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가득할 거라. 예상했던 통제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벽면은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 수십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와 디지털 패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 앞에는 몽골 엔지니어가 아닌 노란색 안전모의 코리아 파워, 한국 중부발전과
현대 일렉트릭 로고를 단 동양인 기술자들이 빼곡히 앉아 몽골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전압 변동률 0.1% 이내 유지 중. 2호기 터빈 진동 안정적.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율 98%. 짧고 간결한 한국어 구호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모니터로 다가가 주파수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일직선.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연식의 발전기라면 부하 변동에 따라 그래프가 춤을 춰야 정상입니다. 터빈 진동 수치가 0에 가깝다니요. 이건 새 기계 수준입니다. 제가 놀라 멍하니 서 있자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남자였습니다. 독일 IEA에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 소장입니다. 미스터 김, 솔직히 말해주시오.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중국이 전압을 불규칙하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출력단 전압은 이토록 일정합니까? 김 소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이 발전소의 두뇌를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AI 기반의 전력 제어 시스템을 이식했죠. 들어오는 전기가 불규칙해도 우리 시스템이 0.01초 단위로 보정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기 건물 뒤편의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보셨습니까? 한국산 대용량 배터리, ESS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중국이 장난질 칠 때 즉시 방출해서 전압을 맞춥니다. 일종의 전력댐을 만든 거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제 상식을 뛰어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낡은 발전소에 최첨단 AI와 배터리를 결합하다니.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근무표였습니다. 잠깐만요, 김 소장님. 근무표를 보니 3교대가 아니라 전원 24시간 대기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당신들 소속은 한국 기업 아닙니까? 계약서상 몽골 정부가 이런 비상근무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을 텐데요. 오버타임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까? 독일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비효율이자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남의 나라 전기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운다.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쓰고 있던 안전모를 고쳤으며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미스터 베버, 당신 말대로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 없습니다. 수당이요? 그런 건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50년 전 우리나라도 전기가 없어서 촛불 켜고 공부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끊겨서 덜덜 떨며 잠드는 공포가 뭔지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 사람들이 겪을 그 공포를 뻔히 아는데 계약서 타령하며 호텔 가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 우리 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통제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워닝, 그리드 인스터빌리티 디텍티드. 메인 화면에 뜬 경고 문구가 섬뜩했습니다. 중국 측 변전소에서 예고도 없이 몽골로 들어오는 송전선로 하나를 강제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반응을 보기 위한 명백한 전력 테러였습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발전기가 멈추고 블랙아웃이 오는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은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 소장이 침착하게, 그러나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3번이다. 당황하지 마. 2번 송전 라인 차단하고 ESS 전력 전량 투입해. 주파수 떨어지면 안 돼. 잡아. 그들의 손놀림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통제실을 메웠습니다. 몽골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한국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배터리 전력을 끌어와 죽어가던 전압 그래프를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120초. 독일 매뉴얼대로라면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무너져 내리던 몽골의 전력망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수평을 찾자 통제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몽골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중국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틈을 엽니다. 절대 이 불빛 안 꺼뜨립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본부에 보낼 보고서의 초안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변수, K-팩터. 그들은 기계가 아닌 심장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력망을 지켜냈다 한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TV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앵커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국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발전소용 긴급 부품 반입까지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가 있어도 물자가 없으면 도시는 고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제가 탄식하던 그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창가로 몰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길 봐. 하늘을 봐. 저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제 기자 인생, 아니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몽골의 밤하늘을 가르며 수십 개의 거대한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똥별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착륙을 시도하는 거대한 수송기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 문양. 중국이 땅의 길을 막아버리자 한국은 하늘의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도 잊은 채 저는 그 기적 같은 공중가교의 브릿지의 현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송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을 위해 거인의 협박을 무시하고 날아온 형제의 날개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거대한 빛의 행렬,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저 비행기들의 궤적이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야르 국장의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신공항 화물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공항으로 향하는 몽골 시민들의 차량과 비상 트럭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터로 향하는 비장함 대신 구세주를 맞이하러 가는 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그야말로 물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활주로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C-130이 5분 간격으로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보다 더 바쁜 밀도로, 그러나 시계 태엽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긴급 구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건은 쌓이고 트럭은 엉키고 고성이 오가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존 어는 의약품, 존 비는 발전소 부품, 존 씨는 식료품. 지게차 3호기 진입하세요. 형광조끼를 입은 한국인 물류 관리자들이 능숙한 수신호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마다 붙어있는 전자 태그, RFID를 스캐너가 읽을 때마다 화물들은 마치 제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분류되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한국이 자랑하는 그 기술이 이 황량한 몽골 벌판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인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이라는 명찰을 단 그는 쉰 목소리로 무전기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실례합니다. IEA 루카스 베버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해상이나 육로 운송보다 비용이 최소 10배는 더 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야간 비행에 혹한기 할증까지 붙을 텐데요. 경제적으로 이건 미친 짓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는 겁니까? 제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상 이런 비효율적인 수송 작전은 지속 불가능하니까요. 박 팀장은 쓰고 있던 고글을 벗으며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껴 있었습니다. 미스터 베버, 계산기 두드리면 답 안 나오죠. 맞습니다.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활주로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막 착륙한 대한항공 화물기에서 거대한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몽골 어린이 병원에 들어갈 인큐베이터 부품, 당뇨병 환자들이 쓸 인슐린, 그리고 발전소 3호기에 들어갈 긴급 베어링입니다. 중국이 국경 막으면서 다 끊긴 것들이죠. 우리가 이걸 비싸다고 안 가져오면 오늘 밤 몽골 아이들 몇 명은 죽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엑셀표에 넣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 기업들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줄 수도 있고요. 50년 전에 우리도 남의 나라 우유 얻어먹고 컸는데 이제 갚을 때도 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빚을 갚는다. 이 비논리적인 부채의식이 한국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니. 그때였습니다. 화물 터미널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골 트럭 기사들이 한국인 파일럿들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파일럿이 건넨 작은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값비싼 전자기기도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믹스커피와 초코파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딸기 우유였습니다. 이게 정말 뭡니까? 몽골 기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인 기장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추울 때 마시면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댁에 있는 아이들 갖다 주세요. 한국 딸기 우유가 맛있거든요. 필수 구호물자 틈새에 한국인들은 몽골인들의 마음을 녹일 작은 선물들을 빈틈없이 채워 넣은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던져주는 원조가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는 정성 어린 택배였습니다. 몽골 기사는 그 딸기 우유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그 믹스커피 한 잔의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몽골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었지만 한국은 몽골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요. 중국의 봉쇄는 공포를 주었지만 한국의 공수는 존엄을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82%라는 지지율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극적인 대조를 확인하기 위해 바야르 국장에 만류를 뿌리치고 남부 국경지대인 자미누드로 향하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하늘길이 뚫린 울란바토르와 달리 땅의 문이 닫힌 국경의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국경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중국 쪽 국경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었고 철조망 너머로는 중국 공안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쪽 도로에는 수백 대의 화물 트럭들이 눈에 파묻힌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썩어가는 채소와 과일들이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60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째요.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가야 돈을 받는데 저놈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내 트럭 할부금도 못 내게 생겼소. 중국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요. 그의 눈에는 중국에 대한 깊은 증오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 기사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울란바토르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비행기가 와서 물건을 다 채워주고 있대. 그리고 우리 트럭들, 중국으로 가지 말고 울란바토르 신공항으로 오라고 한다. 한국 물건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일을 하래. 운임도 한국 기업이 선불로 준단다. 순식간에 침울했던 트럭 기사들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정말이야? 한국이 우리 일감까지 주는 거야? 기사들은 얼어붙은 트럭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트럭들이 하얀 매연을 내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닫힌 남쪽 국경이 아니라 활짝 열린 북쪽, 한국의 비행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몽골이라는 파트너를 걷어차 버렸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그리고 IEA 본부에 보낼 1차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고 중국의 에너지 봉쇄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은 물리적인 파이프라인은 끊었을지 몰라도 심리적인 파이프라인은 한국에게 완전히 빼앗겼다.
한국은 단순히 물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수송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 투자이며 몽골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친한 프로-코리아 국가가 되었다. 추신 본부장님,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단어를 독일어 사전에 등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단어 없이는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헬기가 울란바토르 상공에 진입했을 때 도시의 야경은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발전소 굴뚝의 연기는 힘찼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혈관 속을 흐르는 피처럼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야르 국장이 저를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미스터 베버, 좀 쉬실 틈이 없습니다. 방금 청와대, 아니, 한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몽골 대통령에게 한 라인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히 구호물자만 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제안한 빅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당신은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빅딜이요? 이 와중에 무슨 사업입니까? 몽골의 헐벗은 초원과 사막을 한국이 녹색 유전으로 바꾸겠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과 태양광 기술로 몽골을 식량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제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구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 쳐도 국가 개조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다니.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저는 피로도 잊은 채 바야르 국장이 내민한 몽밀의 동반자 협정 문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자립의 토대를 닦는다. 몽골의 바람과 태양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실크로드를 연다. 바야르 국장이 건네난 몽밀의 동반자 협정의 세부 문건, 그 중에서도 K-그린 벨트 한국형 녹색 장벽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을 밤새 읽어내려가며 저는 수십 번이나 안경을 벗어 닦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지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IEA 수석 진단관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이것은 국가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국가 개조 수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몽골의 땅을 파헤쳐 석탄과 구리를 가져가는 채굴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져온 계획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황무지에 씨앗을 심고 태양광 패널을 깔아 몽골을 에너지와 식량의 자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몽골의 고비 사막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전기를 만든다니요. 한국인들은 돈을 땅에 버릴 작정입니까? 다음 날 아침 헬기장으로 이동하며 제가 묻자 바야르 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베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들은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밀 농사를 짓게 해주려는 겁니다. 가서 직접 보시죠.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태운 헬기가 울란바토르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날아가자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의 고비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풍경, 영하 30도의 칼바람에 모래먼지가 휘몰아치는 그곳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입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너머에서 기이한 빛 반사가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 요새가 세워진 듯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거대한 구조물 군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축구장 쉰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면적의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 온실 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태양광 패널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밖은 입김이 얼어붙는 혹한이었지만 스마트팜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훈훈한 온도, 적당한 습도, 그리고 코를 찌르는 싱그러운 흙내음과 달콤한 과일 향기. 그곳은 몽골이 아니라 마치 열대의 낙원 같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백발의 노신사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다가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농업 전문가 최 박사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와 주먹만 한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몽골 청년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근 영하 30도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어떻게 막았으며 난방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독일의 기술로도 이 정도 규모의 온실을 사막에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 박사는 허허 웃으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독일 기술은 통제하려고 하죠. 우리는 순응하면서 이용합니다. 저 천장의 특수 비닐,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겁니다. 낮 동안의 태양열을 90% 이상 가두죠. 그리고 난방. 기름 한 방울 안 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열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폐열을 끌어다 씁니다. 물은 지하 200m 안반수를 끌어올려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순환시키는 수경 재배 시스템을 씁니다. 그는 갓 딴 딸기 하나를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과즙. 그것은 제가 유럽 최고급 마트에서 사 먹던 딸기보다 훨씬 당도가 높았습니다. 삭막한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맛보는 딸기라니 이질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안내로 만난 몽골 청년 바트바야르는 태블릿 PC로 온실의 LED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 출신이었습니다. 3년 전 조드 몽골의 혹한 재해가 왔을 때 저는 키우던 양 300마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어 죽는 걸 보면서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유목민에게 가축이 없다는 건 사형 선고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 분들이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자고 하니까요. 몽골 사람은 평생 고기만 먹었지 채소 키우는 법은 모릅니다. 그런데 최 박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우리도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다. 맨손으로 흙 파서 일어났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요. 바트바야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를 모아놓고 농업기술, 전기기술, 기계 만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양을 치는 대신 데이터를 칩니다. 제 월급은 예전보다 5배가 넘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 기업이 지어준 학교에 다닙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가축이 얼어 죽을 걱정 없는 영원한 초원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착취했지만 한국은 몽골의 패배감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같은 청년 수천 명이 한국식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희망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온실 밖으로 나온 저는 최 박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운송비, 설비, 투자비 따지면 적자일 텐데요. 최 박사는 사막 너머 지평선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베버, 당장은 적자겠죠. 하지만 10년 뒤를 보세요.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가 오죠. 몽골은 땅이 넓고 햇빛이 좋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의 식량 창고이자 신재생 에너지 기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몽골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선점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평생 갑니다. 중국은 그걸 몰라요. 돈으로 쇠사슬을 채우려고만 하죠. 우리는 땀으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다시 이동한 곳은 스마트팜 인근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였습니다. 그곳의 규모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양광 패널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화솔루션 로고가 박힌 변전소에서는 굵직한 송전선들이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통해 한국과 일본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몽골의 바람과 태양을 전기로 바꿔 수출하는 거죠. 석탄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몽골에게 고갈되지 않는 유전을 선물한 겁니다.
중국이 몽골의 석탄을 막아 전기를 끊으려 할 때 한국은 몽골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자립하게 도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중국의 봉쇄 전략은 오히려 몽골을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어가는 고비 사막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 위에서 빛나는 스마트팜과 태양광 단지의 불빛은 마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불빛처럼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IEA 본부에 보낼 두 번째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닌 인문학적인 고찰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제목 거인의 그늘을 벗어난 다윗, 그리고 그에게 돌팔매 대신 태양을 쥐어준 친구. 내용 요약, 중국의 1대1로 벨트앤로드는 길을 내어주고 빚을 남기지만 한국의 K벨트는 기술을 심어주고 꿈을 남긴다. 몽골인들은 이제 중국산 석탄 트럭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산 태블릿 PC로 자신의 농장을 관리하고 한국산 발전기로 만든 전기를 쓴다. 이것은 원조가 아니라 완벽한 기술적 독립이다. 나는 오늘 사막에서 핀 딸기를 먹으며 확신했다. 이 모델은 몽골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아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제 오랜 친구이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유럽 부흥개발은행 EBRD의 이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목 루카스, 자네 지금 몽골이지? 여기 타슈켄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중국 대사를 초치했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어. 몽골에서 벌어진 일을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제2의 몽골이 되길 원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전체가 요동치고 있네. 몽골의 나비 효과가 드디어 중앙아시아의 거인들을 깨운 것입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진심이라는 공이 유라시아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거대한 스노볼이 되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몽골에서의 취재는 끝났지만 더 거대한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실크로드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울란바토르의 매서운 추위를 뒤로하고 도착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공항은 전혀 다른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냉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숨막힐 듯한 정치적 폭염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던 제 오랜 친구이자 유럽 부흥개발은행 EBRD의 이사 슈테판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자네가 온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중국 대사관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 그 독일인 기술자가 뭘 보고 다니는지 감시하라더군. 그들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어. 몽골 하나면 우연이라 치부하겠지만 우즈베키스탄까지 흔들리면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의 허리가 끊어지는 거니까. 차에 올라타자마자 슈테판은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66조 원 약 50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 한국 기업 컨소시엄과 논의 중인 인프라 및 플랜트 프로젝트의 총규모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GDP의 절반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중국, 국영기업들의 손을 떠나 한국 기업들의 장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슈테판. 국가 예산의 절반을 한 나라 기업에 몰아준다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말이 안 돼. 나도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루카스,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왜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피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이야. 우리는 타슈켄트 외곽의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거대한 강철의 요새.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짙다가 멈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녹슨 크레인은 바람에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수주했다가 자금 문제와 부실 시공 논란으로 중단된 현장이었습니다. 반면 도로 오른쪽은 마치 22세기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CNT 깃발이 펄럭이는 현장은
먼지 하나 날리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한국 측 현장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독일 엔지니어의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통제실 중앙에는 이 거대한 플랜트 전체를 3D로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 나사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지휘가 구현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통합적이었습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공사 기간을 30%는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안내를 맡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엔지니어 아지즈 수석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베버 씨. 중국 기업들이 지을 때는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이프를 연결하다가 가스가 새고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착공 전에 가상 공간에서 100번 넘게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사고율 0%, 공기 지연 0%.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이유입니다. 아지즈 수석의 한국어 실력이 놀라워 물어보니 그는 10년 전 한국대우건설 연수생으로 뽑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배운 기술로 제 집을 샀고 제 동생들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제2의 조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전율케 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대한 식당으로 근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고려인,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들이 한 테이블에 섞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죄수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데려와 폐쇄된 캠프에 가두고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소장이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서툰 우즈베거로 농담을 건네고 우즈베키스탄 청년은 한국인 소장에게 자신이 쌓은 전통 빵론을 떼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대 가족의 식사 시간 같았습니다. 이걸 보게 루카스. 슈테판이 제 팔을 끌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짓습니다. 기술 교육 아카데미.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현장 옆에 마련된 용접기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한국인 명장들에게 정밀 용접과 전기 배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하다 못해 절박했습니다. 한국인 교관이 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비드가 삐뚤어졌잖아. 다시. 내가 뭐라고 했어? 이 파이프에 너희 가족이 쓸 가스가 흐른다고 했지? 대충 하면 안 돼. 장인정신, 크래프트맨십. 통역이 그 말을 전하자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용접 토치를 잡았습니다. 혼을 내는 교관이나 혼나는 교육생이나 그 밑바닥에는 뜨거운 열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삽질만 시켰습니다.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줬죠. 공사가 끝나면 자기들만 싹 빠져나가고 우리는 다시 실업자가 됐습니다. 한 교육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용접 자격증을 따게 해주고 나중에 한국 조선소에 취업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낚싯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지즈 수석의 초대로 타슈켄트 시내의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고려인들이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이곳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해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살아남은 비운의 역사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며 제게 말했습니다. 독일 양반, 내 말을 잘 들어보소. 우리 고려인들은 80년 동안 여기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살았어. 코리아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지.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최고의 건물을 짓고 대통령이 한국차를 타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어. 30년 전만 해도 멸시받던 우리가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고 있다고. 내 조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식당 안의 모든 고려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와 슈테판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졌던 핏줄을 다시 잇는 과정이었고 80년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66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한국에 맡긴 이유. 그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 때문도 빠른 공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 척박한 땅에서 함께 뒹굴며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성실함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돌아와 함께 잘 살아보자며 손을 내미는 대한민국의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IEA 본부에 보낼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기술적 데이터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목 실크로드의 주인이 바뀌다. 본문 중국의 1대1로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에 길을 냈다. 우즈베키스탄은 더 이상 중국의 하청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과 함께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순환도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료 공장까지. 중앙아시아의 모든 길이 서울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 혁명이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슈테판이 흥분된 목소리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카스, 자네 잠들 때가 아니야. 방금 들어온 첩보인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한국 대우건설 회장을 국빈으로 초청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카자흐스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파트너로 한국을 지명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네. 원자력 발전소. 그것은 에너지 산업의 정점이자 국가 간 신뢰가 없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최고 등급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침을 흘리며 노리던 그 계약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3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도미노처럼 넘어갔어. 이제 게임은 끝났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 위로 한국 기업들이 지은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별자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평원을 태우는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는지 그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저는 이 거대한 도미노 현상의 진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몽골의 얼어붙은 발전소를 녹이고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에 도시를 세운 그 힘. 도대체 무엇이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작은 반도 국가를 유라시아의 구원자로 만들었는가? 그 Y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제 보고서는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그토록 경이롭게 바라봤던 최첨단 시스템들이 이곳에서는 마치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화물은 단 10분 만에 도착했고 공항철도는 초단위의 오차도 없이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서울의 마천루나 강남의 네온사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는 답은 세련된 도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거친 땀냄새와 기름때가 배어있는 기억의 현장에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KTX에 몸을 싣고 한반도 남동쪽 끝,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저 들판이 포탄 구덩이와 시신으로 뒤덮인 폐허였다는 사실을요. 울산역에 내려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웅장한 기계음과 쇠가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저는 평생을 용접공으로 살아온 73세의 최 반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명장, 메스터 칭호를 받고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매일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훈장 같은 화상 자국과 흉터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손이 아니라 한 국가가 가난을 뚫고 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역사의 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횟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투박한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양반 몽골이랑 우즈벡에서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왔다며? 거기가 춥긴 춥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어. 그의 걱정 어린 말투에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이제 G7에 초대받을 만큼 부유한 선진국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세계를 지배하고 K-팝은 빌보드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왜 당신의 후배들은, 그 젊은 엘리트 기술자들은 굳이 그 위험하고 척박한 오지까지 가서 계약에도 없는 야근을 하며 남의 나라 전기를 고쳐주고 사막에 나무를 심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라기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최 반장은 창밖의 검푸른 바다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5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아련해졌습니다. 돈? 물론 돈도 벌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하지만 말이여. 독일 양반, 우리는 빚이 있어. 빚이라니요? 한국은 세계적인 순채권국, 크레디터 네이션 아닙니까? 돈빚 말고 마음의 빚, 뼈에 사무치는 빚이 있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비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1970년대, 내가 딱 25살 때였어. 그때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아니 아프리카 가봉보다 못 살았어. 집에 쌀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했지. 내 밑으로 동생이 셋인데 걔들 학교 보내려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건설 현장으로 갔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모래바람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용접을 했어. 물이 귀해서 오줌 같은 짠물을 마시고 밤이면 고향이 그리워서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지. 그때 우린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달러 버는 기계였지. 서러웠어. 가난한 나라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 저는 숨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들도 있었어. 당신네 독일도 그중 하나야.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이 독일 가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그리고 독일 정부가 차관 빌려줘서 이 나라에 고속도로 깔고 제철소 지었어. 우리는 기억해. 배고픔이 뭔지, 추위가 뭔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 내밀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최 반장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혀 주름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탁자를 툭툭 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몽골이나 우즈벡 사람들이 겪는 서름, 전기가 끊겨서 덜덜 떨고 기술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그 모습. 그게 딱 50년 전 내 모습이야. 거울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 어떻게 모른 척해?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밤새워 일하는 건 단순히 남을 돕는 게 아니야. 과거의 우리를 돕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일어섰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등 두드려주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받은 걸 갚는 방식이야. 순간 저는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봤던 김 소장의 헌신, 우즈베키스탄에서 봤던 교육관들의 열정.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공감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바라볼 때 느끼는 동정이나 우월감 섞인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아파봤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안다. 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공유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차가운 데이터 분석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던 K-팩터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 와운디드 힐러였습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훈장 삼아 지금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 행선지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긴 회랑을 따라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끝없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벽 앞에 섰습니다. 미국, 영국,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수만 명의 외국 젊은이들이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이 작은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젊은 한국인 부부를 보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가 5살배기 아들의 손을 잡고 에티오피아 참전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잘 봐.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맛있는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 거야.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힘든 친구를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꼭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약속이야. 알았지?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서툴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감사가 유전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겪은 고난과 감사가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로 세대를 넘어 교육되고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순히 돈을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이자 쳐서 갚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력망을 고치고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짓고 베트남의 다리를 놓는 행위.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거룩한 보훈의 의식이자 제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을 꼬박 새워 IEA 본부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타자기 소리가 격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보고서 위대한 유산, 더 그레이트 레거시. 발신, 국제에너지기구 IEA 수석 위기 진단관 루카스 베버. 수신, 사무총장 및 전 세계 회원국 대표. 결론 및 제언. 패러다임의 전환, 몽골과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드파워 군사력 경제력의 시대가 저물고 웜파워, 온정적 영향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공포는 복종을 낳지만 진심은 동맹을 낳는다. 대한민국의 실체, 중국의 1대1로는 거대한 콘크리트 길을 놓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파트너 국가의 자립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얻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자원보다 강력한 에너지다. 에너지 안보의 재정에 미래의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석유나 가스의 매장량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즉 신뢰의 매장량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뢰 자산을 보유한 국가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그 손해를 투자라고 부른다. 개인적 고백, 나는 엔지니어로서 평생을 차가운 숫자와 기계의 효율성만 믿고 살아왔다. 기적 따위는 계산착오라고 믿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데이터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목격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번역조차 불가능한 이 단어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인류애의 극치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찍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서울의 한강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은 지난 70년간 이 나라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기억하며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는 몽골 트럭 기사가 건네줬던 구겨진 한국산 믹스커피 한 봉지가, 그리고 울산의 최 반장님이 쥐어주신 투박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멀어지는 한반도의 땅을 내려다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어로,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당케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이 뜨거운 기적을 이제 제가 전 세계에 증언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일인 에너지 전문가 루카스 베버의 눈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경 밖에서 제3자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희망이자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그리고 위기의 순간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국뽕이나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적의 밑바닥에 우리의 아픈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0년 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낯선 독일의 지하 1000m
갱도로 들어갔던 파독 광부들의 검은 땀방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섭씨 50도의 중동 사막에서 소금땀을 흘렸던 우리 아버지들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그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모여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혹한을 녹이고 중앙아시아의 지도를 바꾼 것은 최첨단 기술 이전에 배고픔과 서러움을 알기에 남을 도울 수 있었던 우리의 뜨거운 정이었습니다. 루카스 베버가 그토록 놀라워했던 K팩터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사랑의 기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온 그 자리가, 여러분이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이제 그 숲은 전 세계가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기술자들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댓글 하나가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산업 여군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이며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가 지금 깊은 침묵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 불리는 수메르 문명,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거대 유목제국의 비밀이 대한민국 서울의 한 낡은 고서적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서구학자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혹은 무지로 인해 외면했던 동방의 등불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한 저명한 교수는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계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오만한 서구지성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1만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언어와 풍습, 그리고 혈통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곳, 바로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학자였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마주한 진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뜨거운 눈물과 위대한 유산을 지켜온 한국인들에 대한 경의, 그리고 세계가 다시 써야 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위대한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펼쳐든 낡은 책 한 권과 한국의 한 재야 사학자가 던진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고대 유목민사와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렉세이입니다. 제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러시아계와 중앙아시아의 혈통이 섞인 그저 평범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고 K-팝이라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로서의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대륙 역사에 비하면 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힌 한국의 역사는 그저 중국의 변방 문화 정도로만 치부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중앙아시아의 언어들이 한국과 얼마나 깊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교환 교수 자격으로 서울에 오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라시아 고대 문명과 샤머니즘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자료 조사를 위해 한국의 국립도서관과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와 서울 시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역사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 뿔이나 역사의 웅장함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류 학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역사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강단에 선 한 연구자가 낡은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고대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수메르 문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어느 나라에나 있는 국수주의적인 역사 해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의 역사를 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기에 한국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 짐작했죠. 특히 그가 수메르 문명의 기원이 동방에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수메르가 어디입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유산 아닙니까? 그것을 감히 동쪽 끝에 있는 한국과 연결하다니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순간 던진 말들이 저를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수메르라고 쓰고는 그 옆에 수미산이라는 한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인들이 신성시하는 산 한탱그리 산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한탱그리 산을 수메르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의 소머리, 즉 우두산과도 연결되죠.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알 발음이 약해서 수메르가 수미로 변형된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어학자인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언어에서도 아과 엘의 발음 변화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언급한 탱글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탱글이라고 부르며 숭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대 신앙인 단군 혹은 단골이 바로 이 탱글이와 같은 어원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그리고 수메르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면,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대사의 수수께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구 학계가 쌓아 올린 견고한 역사관을 무너뜨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연구자가 또 다른 지도를 펼쳤습니다. 12개의 나라가 적힌 고대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12환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이것들이 낯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구막한국은 키막한국, 객현한국은 키르기스, 일군국은 몽골의 이란국. 소름이 돋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쓰였다는 이 책이 어떻게 그 당시 한국인들은 알기도 힘들었을 중앙아시아의 부족 명칭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까? 단순한 소설이나 위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일치성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제 학자적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그 연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지만 위험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양 학계가 인정할 만한 물증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복사본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행한 역사책과 러시아의 고문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눈에 보이는 유물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바로 박사님의 입, 그리고 박사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기념하는 풍습,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 잊어버린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가 준 자료들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환단고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류의 공통된 기억,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자들이 세운 문명의 연대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낯설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졌는지, 왜 한국 음식인 마늘과 쑥 이야기가 우리네 전설과 닮아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시민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 그리고 그 모양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발굴된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야 사학자와의 첫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자료들, 그리고 제 기억 속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중앙아시아의 언어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던 서구 주류 학계의 거두, 하버드 출신의 해리슨 교수와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를 아끼는 멘토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서구 중심적 실증 사학자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전날 들었던 환단고기와 중앙아시아 마이너스 한국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미쳤나? 그건 유사 역사학이야. 20세기 초에 조작된 위서라고. 한국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낭설을 자네 같은 유망한 언어학자가 진지하게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수메르가 한국과 연결된다고. 차라리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믿게. 그의 비웃음 섞인 조소는 저에게 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카자흐스탄의 부족 명칭과 환단고기에 나오는 12환국의 이름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제 항변은 그의 단호한 손짓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만. 더 이상 학자로서의 자네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 동양의 판타지에서 당장 발을 빼게.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기가 끓어올랐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는 그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니 서구 학계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신라의 금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관 너머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관의 형상. 그것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금관 위로 뻗어 올라간 출자 모양의 장식은 명백히 나무였고 그 옆에 달린 고곡들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슴뿔 형상이었습니다. 제 고향 중앙아시아의 초원, 그곳에서 발굴된 황금인간. 알틴 아담의 머리 장식과 신라의 금관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원형인 우주목 사상과 사슴 숭배 신앙이 한반도 남쪽 끝 신라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영혼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이것을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제야 사학자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라의 금관을 보며 고향의 향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신라라는 이름의 기원이 중앙아시아의 우두산, 즉 수메르 산에서 왔다는 것을 아신다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메르 산이라니요?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습니까? 김 선생은 저를 근처 벤치로 안내한 뒤 충격적인 언어학적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 학문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알 발음과 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천산 산맥 근처에 있는 한탱그리 산을 고대에는 수메르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가 동쪽으로 오면서 아이 탈락해 수미가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 수미산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곳곳에 우두산, 소머리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습니다. 수메르와 소머리, 그리고 수미산. 언어학자인 제가 왜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서양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부르던 이름인 검은 머리의 사람들. 한국인과 중앙아시아인들 모두 검은 머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제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역사학계는 문헌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환단고기는 1900년대에 쓰인 책이라서 위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고대의 사실이라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김 선생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식민사관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1900년대 초 정보가 차단되어 있던 조선의 한 시골 학자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책에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12환국의 이름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일군국. 이것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운 일한국과 몽골의 이울스, 대구가 일치합니다. 구막한국.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키막 부족입니다. 객현한국. 이것은 키르기스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밀기국. 이것은 메르키트족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름들이 환단고기에 등장할까요? 이것은 창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기록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 조선의 학자가 상상력만으로 중앙아시아의 부족 명칭들을 정확한 한자 음차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위서가 아니라 잊힌 고대 문헌의 필사본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김 선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위 마늘 논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강단 사학계 일부는 단군 신화의 마늘이 당시 한반도에 없었으니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조선을 한반도 안에 가두려고 하니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고조선의 건국 세력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면 마늘의 원산지가 바로 중앙아시아 텐산 산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동하면서 고향의 음식인 마늘 이야기를 신화에 남긴 것입니다. 마늘 이야기는 신화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가 중앙아시아 대륙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조선이라는 이름은 특정 왕조의 이름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스, 헝가리의 구스, 여진의 주신. 이 모든 단어는 연합을 뜻합니다. 고조선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마치 오늘날의 미국이나 유엔처럼 탱그리 하늘 사상 아래
여러 부족이 뭉친 거대한 연방 시스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였습니다. 지난 마한 변환이라는 사만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의 삼주스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거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짓밟고 일본 제국주의가 왜곡하려 했던 유라시아 대륙의 진짜 주인, 그 잃어버린 제국의 기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풍습, 그리고 이 낡은 책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서구 문명이 쌓아올린 우월감의 토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김 선생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린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같은 분이 이 진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박사님의 몫입니다. 서구 학계의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위대한 진실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제 정체성과 양심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구 학계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위대한 동방의 기억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선생과의 두 번째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지적 충격을 넘어선 제 영혼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처럼 불안과 흥분이 교차하는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서양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인류 문명의 흐름이라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고대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학자로서의 갈증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페르시아의 고문원과 비문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전 설화들을 미친 듯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이 던진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화두, 바로 사카족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양 역사학계에서 흔히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이 기마 유목 민족. 그들은 흉노, 돌궐, 그리고 저와 같은 중앙아시아인들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은 저에게 충격적인 가설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인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 그 뿌리가 바로 고조선 연방의 핵심 세력이었던 스키타이, 즉 사카족의 샤머니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처는 인도 사람이고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방의 거친 유목민들과 연결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학문적 도약을 넘어선 망상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언어학적 증거들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스툰 비문에 새겨진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왕의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사카 티그라 하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주류 학자들은 이를 뾰족한 티그라, 모자, 하우다를 쓴 사카족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제 눈에, 그리고 한국어와의 연관성을 깨달은 제 머리에 들어온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티그라. 이것은 뾰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앙아시아인들이 하늘을 부르는 이름. 탱그리, 그리고 한국인들이 시조를 부르는 이름 단군 혹은 단골의 변형이었습니다. 또한 하우다. 이것은 몽골어와 튀르크어에서 왕조나 거대한 조직을 뜻하는 오르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페르시아인들이 두려워하며 기록했던 사카 티그라 하우다의 진짜 의미는 고깔 모자를 쓴 촌스러운 놈들이 아니라 하늘 단군을 섬기는 사카족의 왕조 사카 탱글이 오르다였던 것입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야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재정일치 사회의 고대 국가, 즉 단군 조선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카라는 이름. 불교의 창시자 붓다를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석가족의 성자. 그렇습니다. 부처는 인도 아리아인이 아니라 북방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내려온 사카족, 즉 단군 조선 연방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석굴암 본존불이 왜 인도 사람이 아닌 전형적인 동북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왜 한국의 사찰에는 부처를 모신 대웅전 뒤편에 반드시 산신령을 모시는 삼성각이 존재하는지, 그 모든 의문이 단번에 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수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사상이 수천 년의 여행을 거쳐 다른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알아보고 자신들의 고대 신앙과 융합시켰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저에게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성왕, 주몽의 탄생 설화를 다시 아주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적 은유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기록들. 저는 중국의 사서와 한국의 삼국 유사를 대조하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동명성왕, 그는 서력 기원전, 즉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구세주 이야기. 이것은 성경보다 훨씬 앞선 동방 유목민들의 메시아미륵 사상 원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과 고대사 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십자가, 부활,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모든 모티프가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부터 고대 스키타이, 샤먼들의 의식과 전설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기독교조차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하늘의 자손들의 사상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한 고차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웅전 뒤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칠성각 앞에 섰습니다. 북두 칠성을 모시는 전각. 세계 어느 불교 국가에도 없는 오직 한국 절에만 있는 기이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노스님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왜 이곳에는 별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까?